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돌파를 시도하다 하락 전환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 신고가를 갈아치운 뒤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코스피가 연고점 돌파에 다시 도전 중이라고요. 네, 코스피는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며 4,22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 4,226.36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인 4,226.75를 코앞에 두기도 했습니다. 개인이 7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하루 만에 매도 전환에 기관과 합산해 7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며 상승 전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종가 기준 최고점은 지난달 3일 기록한 4,221.87인데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이를 돌파할지도 주목됩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5천억 원 넘게 사고 있지만 외국인 매도세에 0.6%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네, 또 반도체 투톱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신고가를 경신했죠. 네, 삼성전자는 12만 원을 돌파해 최고가 12만 900원을 경신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보통주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SK하이닉스도 1%대 상승하며 65만 원대에 진입해 역시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회복 국면에 들어간 점과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9%, 영업이익은 197.8%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K하이닉스 역시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크게 늘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는 하락세인데요. 시총 3위 LG에너지솔루션은 3% 넘게 빠지고 있고 테슬라와의 양급제 공급 계약 규모가 대폭 줄었다는 소식에 LNF는 10% 가까이 급락 중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국회에선 쿠팡에 대한 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김범석 의장은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소비자 보상안과 쿠팡 자체 조사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우선 이 청문회에선 이 쿠팡의 자체 조사가 도마에 올랐다고요. 네, 청문회에 참석한 백영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유출 규모를 다시 밝혔습니다. 쿠팡 사태 범정부 TF팀장인 배 부총리는 3,300만 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이 유출된 것이 확인됐고 추가로 배송지 주소와 주문 내용도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배 부총리에 따르면 용의자의 노트북과 컴퓨터 저장 장치 총 4개를 모두 분석해야 하는데 쿠팡은 노트북에서만 확인된 3,000건을 유출 규모라고 밝힌 셈입니다. 배 부총리는 용의자가 노트북, 컴퓨터 외에도 클라우드에 정보를 올렸을 수도 있다며 모든 분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팡이 내놓은 이 5만 원짜리 보상안이 논란인데 이 쿠팡 대표가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쿠팡은 청문회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이용권 형식의 1인당 5만 원 보상안을 발표했는데요.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추가 보상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Our compensation package is worth 1.7 trillion Korean won, which we believe is unprecedented. 이번 보상안은 사용 빈도가 높은 쿠팡과 이츠 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0,000원에 그치고 나머지는 고가의 상품을 사야 이용할 수 있어 사실상 마케팅 비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김범석 의장 등 핵심 증인은 이번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이어서 투자 관련 소식 조금 더 보겠습니다. 기관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 우리나라 국채를 개인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지난해 실제 판매가 시작됐죠. 그런데 출시 이후엔 만기가 너무 길다는 아쉬움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 최근 점점 만기가 짧은 상품이 추가되는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의 변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조만간 3년물이 출시된다고요? 네, 기획특성부는 내년 4월부터 3년물의 발행을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상금리는 비슷한 금융상품의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산정하고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구상인데요. 이에 더해 3년물의 상품 구조를 매년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표채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의 한정에 중도 인출도 허용되는데요. 다만 3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다른 국채 상품들과 같이 표면금리와 가상금리를 합산한 이율에 따른 복리이자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만기 5년 이상 상품들도 이표채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국채 발행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네, 내년에는 올해보다 8천억 원가량 많은 2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올해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는 모두 1조 2,05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천억 원 늘어났지만 연간 발행 계획보다는 1,000억 원 미달됐습니다. 5년물의 판매 실적은 양호하지만 10년물과 20년물의 청약 미달이 지속됐기 때문인데요. 기재부는 내년에는 만기가 길수록 가상금리를 확대 적용하고 장기물에 대한 투자 요인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대해서는 가상금리를 대폭 확대해 기존 0.5에서 0.7%포인트에서 1%포인트 이상으로 상향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DC형과 IRP 계좌를 통한 퇴직연금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투자자가 45세 IRP 계좌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을 600만 원을 매입할 경우 매입 연도에 약 99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표체 전환 후에는 46에서 55세까지 매년 표면이자 17만 원이 발생되고 55세 만기일에는 원금과 추가이자를 합해 세후 약 66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앞으로는 과태료처럼 국가에 내야 할 돈을 장기간 체납하면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체납해도 제재가 약해 이 고액 상습 체납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인데요.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지금도 이 고액 세금 체납자는 이름을 공개하잖아요. 네, 과태료와 같은 국세외 수입 체납자 명단도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국세외 수입은 세금 외에 국가가 내야 하는 돈들을 말하는데요.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기를 누락하거나 정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문제는 현재 세외 수입 종류에 따라 체납해도 강제 징수할 근거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연체이자조차 붙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이 간접적으로 강제할 방안을 모색 중인데요. 우선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세에선 2억 원 넘는 돈을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이름과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하는데요. 세외 수입이 국세보단 규모가 작아 그 문턱을 더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체납자에겐 금융거래나 공공입찰에서의 불이익, 출국 제한을 요청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 여건이 어렵거나 회생을 시도하는 이들에겐 분할 납부 등 구제책도 준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행 시점은 언제입니까? 네, 엮여있는 법이 많다 보니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이는데요. 과태료뿐 아니라 각종 제재금과 국유재산 임대료 등 중앙정부에서 걷는 세외 수입 종류만 95개, 관련 법만 300여 개에 달합니다. 이를 다 고칠 수는 없으니 채권관리법과 개별법을 연동하거나 국세외 수입 체납 관리를 위한 별도법을 만들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사안이니만큼 상반기 내에 법이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또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세외 수입 징수 업무를 국세청으로 모으고 체납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되는데도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체납자 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유명 연예인 등도 포함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체납자가 여전히 많군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13,449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와 연금보험료, 고용, 산재보험료가 각각 2천만 원, 5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공개 대상인데요. 이 중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가 10,000명을 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체납액은 총 3,64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공개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고 체납액도 35% 감소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공개 명단 중에서 가장 많이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은 누굽니까? 네, 개인별로 보면 제조업 기업 대표 서모 씨가 건보료 38개월분 약 13억 3천만 원을 체납해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 중에서는 한 건설업체가 고용산재보험료 16개월치 약 12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연예인 중에서는 배우 신은경 씨와 방송인 이진호 씨가 각각 9천만 원, 2천만 원가량의 건보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에 공단이 공개한 체납자들은 소명기간을 6개월 이상 주고 납부를 독려했음에도 결국 보험료를 내지 않았는데요. 공단은 체납보험료의 자진 납부를 독려하면서도 체납액을 납부해 공개기준 금액 미만으로 떨어지면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내년부터 집을 살 때 대출받기 더 어려워지고 반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은 이자가 낮아집니다. 우체국 지점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고 청년들에겐 이자를 더 주는 적금이 새로 나옵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정보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년에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더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주담대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하한이 올라 은행의 자기자본 부담이 늘어나고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도 대출 금액 기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 규모가 클수록 은행 부담이 커지는 구조여서 고가주택일수록 대출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주담대 대출을 해주는데 부담감들이 증가하게 되면 대출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로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고액자산과 저액자산 간의 양극화가 좀 더 심화될 것으로. 반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대출 금리는 내려갑니다.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는 15.9%에서 5에서 6%대로 대폭 낮아집니다. 기존 정책 서민 금융상품은 햇살론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으로 통합돼 모든 금융권에서 취급합니다. 햇살론 특례보증금리는 12.5%로 낮아지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9.9%까지 적용됩니다. 내년 2분기부터는 우체국 등에서도 은행대출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내년 6월 출시됩니다. 매달 최대 50만 원을 넣으면 정부 지원이 더해져 3년 뒤 2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단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국민성장펀드는 내년부터 연간 30조 원 규모로 본격 가동됩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육아휴직 시 보험료가 할인되고 종신보험으로 연금 마련도 가능해집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이 제도들 짚어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보험은 육아휴직 할인에 목돈 마련까지 가능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사흘 뒤인 내년 1월 2일에는 전체 19개 생명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내놓습니다. 종신보험 일부를 유동화해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4월부터는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어린이 보험 보험료를 1년 이상 할인해 줍니다.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달라질 전망입니다. 또 부모의 보험료도 1년까지 납입 유예가 되고요. 보험계약 대출이자도 상환을 1년 이내 미룰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카드 사용에 있어서도 달라지는 제도가 있는데요. 미성년자의 카드 발급이 더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12세 이상만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던 연령 제한이 1분기에 폐지되는데요. 여기에다 미성년자의 후불 교통카드 이용 한도도 상향됩니다. 또 미성년자 대상의 가족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에 더해 새로운 투자 상품도 나온다고요? 네, 내년 3월부터는 일반 투자자도 벤처나 혁신기업의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상장 공모펀드인 BDC 도입 관련해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운용사 인가와 상품 심사를 거쳐서 신규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자기주식 공시제도도 개선되는데요. 앞으로 상장법인은 자기주식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을 연 2번 공시하고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 계획과 실제 처리가 다른 경우 그 사유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공시도 의무화되고요. 내년 3월부터는 임원보수 공시도 강화됩니다. 이어서 5월부터는 영문 공시 의무 대상법인도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죠. 그런데 이 경제계에서 이 행사를 주도한 대한상공회의소가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비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성공적이었던 행사의 마무리가 개운치 않은 상황이 됐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에이펙 성공적으로 잘 치러놓고 비위 혐의라니 무슨 일인가요? 네, 이번 에이펙 최고 경영자 서밋을 위해 대한상의 내에서도 추진단이 결성됐는데요. 상의에 따르면 추진단에 소속돼 있던 팀장 1명이 지난 19일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팀장은 이번 달 초 에이펙 행사 관계자의 숙박비를 정산했는데요. 실제 숙박비인 4,500만 원보다 더 큰 액수를 결제한 후 차액을 개인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부 제보로 실제 결제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한상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부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이번 행사를 총괄 진행한 대행사를 둘러싸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이번 서밋 입찰가는 28억 5천만 원이었는데요. 해당 대행사가 이보다 더 큰 금액을 사업비로 청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상인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요? 네, 아직 이번 행사 관련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내부 감사도 진행 중인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형법상 횡령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숙박비를 사적 유용하려 했던 해당 팀장의 처벌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상 입찰가보다 사업비가 더 나오곤 했다는 식으로 이번 사안을 묻을 게 아니라 구조적인 유착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가맹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이나 가격 담합 등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위가 대폭 높아집니다.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줌으로써 시장 질서를 잡겠다는 겁니다.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가커피는 수억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가맹점들에 떠넘기면서 관련해 발생한 리베이트는 본사가 챙겨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렇게 본사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점주는 전체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주로 본사가 제공한 주요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한 비용 떠넘기기,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등이었습니다. 정부는 징역형 대신 벌금을 강화하는 처벌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앞으로 가맹 대리점 부당 행위에 대해 현재보다 10배 많은 50억 원까지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시정 명령과 함께 대폭 상향된 과징금을 통해 기업의 위법 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습니다. 또 납품업체가 다른 경쟁사와 거래한다고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10배 높은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가격 담합에 대해선 2배 많은 100억 원까지 과징금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다음으로 불안불안한 내수 경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반짝 상승했던 내수 소비 지표가 지난달 다시 꺾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였습니다. 오수영 기자, 지난달 소비가 얼마나 그리고 왜 줄었습니까? 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3.3% 줄어서 2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10월 추석 효과가 사라지면서 명절 특수가 거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2월 3.5% 감소했던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소매 판매는 지난 8월에 마이너스 2.4%, 9월 마이너스 0.1% 각각 감소했다가 10월 들어 3.6%로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11월 전환한 겁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가 마이너스 4.3%, 의복 등 준내구재가 마이너스 3.6%로 판매가 각각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는 작년 2월 마이너스 5.4%였던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행히 다른 경기 지표인 생산과 투자는 소폭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달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13.7로 10월보다 0.9% 올랐습니다. 이 중 광공업 생산은 0.6% 증가했습니다. 반도체가 7.5% 오르는 등 생산 급증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는데 최근 수출 호황과 10월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도 풀이됩니다. 갤럭시 Z 프라이 폴드 등 신제품 판매 효과 등으로 전자부품 생산도 5% 늘었습니다. 투자 지표도 소폭 반등했는데 설비 투자는 일반 산업용 기계 등이 늘어서 10월보다 1.5% 증가했습니다. 건설업 생산을 반영하는 건설기성도 건축공사 중심으로 6.6% 증가했습니다. 다만 향후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 수주는 주택 등 건축과 발전, 통신 등 토목을 위주로 1년 전보다 9.2% 감소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